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세원씨, 얼마 전 통계청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발표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서 인구 감소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긴급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예,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구매력이 감소하고 그것은 바로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이어져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가 수축되게 됩니다. 네, 경제가 수축되면 생산 활동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가는 세금의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예산 확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국방력의 저하도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청년 인구의 감소는 당연히 이제 군인의 숫자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복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현대 사회는 복지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구 감소는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복지 부담의 증가와 함께 또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의 복지 부담이 증가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복지 부담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인구 감소는 전반적인 국력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우선 인구의 감소 대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만약에 이 인구 감소의 대책을 우리가 봐야지 또 다음 대책을 또 해결책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기존의 인구 감소 대책을 살펴보면 너무나 단순한 정책이어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단순한데요. 우선 가장 큰 것이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과 출산을 국가의 문제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온갖 육아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혜택을 다 줘도 인구 감소를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결혼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은 인구 감소를 막는 것에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못하다고 좀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의를 제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또 육아수당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중요한데도 이게 그냥 복지적 측면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기만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에 반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 현상에 나타난 결과기 때문에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 출산의 증가를 단지 동물적, 생물적 측면에서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저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게다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노동력을 보충하는 정책도 온갖 부작용으로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와 범죄 문제는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죠. 맞아요.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과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홀대받았던 기억과 겹치면서 우리들이 다시 이제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통계청 발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요. 정말로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대책도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선 향후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예. 지난 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총 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해서 2070년이면
뭐 그때 저는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3,766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에 반해 고령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노년 부양비, 즉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네요. 네. 맞아요. 그림에서 보듯이 생산 연령 인구가 2020년 3,370만 명에서 2070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1,737만 명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고령 인구는 2020년에는 815만 명밖에 안 되었는데 2070년에는 1,747만 명이 되어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죠. 네, 그래서 노년 부양비는 2020년도에는 생산 인구 100명이 노령 인구 22명을 부양을 해야 했다면 2070년에는 생산 인구 100명이 노령 인구 10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낡은 생각과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로 통계 기준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인구 감소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연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줄어들면 자연 환경이 개선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에도 우리가 느낀 바가 있는데 사람 활동이 줄어드니까 오염되었던 자연도 회복되고 동물들의 활동 반경이 커져서 해수욕장에 동물들이 살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볼 수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도 쉬워지고요. 인구 밀집도가 줄어들면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고 예측한 학자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 감소가 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개인에게도 그런 영향을 줘서 개인의 삶도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를 하더라도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방력,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다음에 말할 내용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통계 기준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이 잘 맞지 않는 통계 기준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산 연령의 재설정, 고령 인구를 재설정을 하게 되면 노년 부양비도 자연스럽게 재설정이 됩니다. 현재 생산 연령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인데요. 15세에서 24세, 25세에서 49세, 50세에서 64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5세에서 24세까지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다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요. 또 이 남자들은 군복무까지 하고 있으면 남자들은 거의 24세, 25세까지는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5세부터 24세까지도 생산 연령 인구에 포함시키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20세기 초반에 생긴 기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고령 인구의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령 기준인 65세는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상이 당시의 수명이 이제 65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65세를 고령의 시작이라고 정한 것을 아직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의 나이는 20세기의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어졌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을 무시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65세부터 74세 나이에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사회적 기회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00년 이상 이전의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롭게 재설정하는 것이 더욱 신뢰성 있는 통계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는 생산 연령 인구를 재설정한 그 전과 후를 비교한 표인데요.
2020년도에는 재설정 전후가 비슷하지만 2070년도에서는 재설정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상당히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2070년 재설정 후에 보면은 나이 구간별 인구수를 보면 나이 구간 중에서도 젊은 연령 구간이 지속적으로 많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연령을 재설정하고 그 생산 연령 인구에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의 같은 어떤 인구 감소의 위기가 좀 적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는 고령 인구를 재설정 전과 후를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서는 고령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재설정 후에 2070년 고령 인구수가 재설정 전의 2040년 인구수가 비슷한데요. 결국 사회적 부담을 아주 적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표에서처럼 노년 부양비가 2070년이 되어도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56명에 지나지 않아서 사회적 복지 부담이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조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고령 인구를 줄이면 국력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통계적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경제력이 커지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바꾼다고 경제력이 증가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다음의 해결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자리의 개념을 바꿔야 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가 도와주어서 개인이 그 일자리를 충당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는 개인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거나 도와줘야 하고 국가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는 1인 사업자도 많고 또 소규모 벤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자본의 많은 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해서 또 같이 윈윈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국가는 교육제도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실패에 대한 제기를 도와줌으로써 개인과 기업을 보조하는 형식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기껏 청년 고용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공공근로 같은 것을 해서 일회성, 소모성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지원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도 생기지 않고 또 가치 창출에 전혀 도움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개인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선 획일적이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공교육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신이 자율적으로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리고 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를 앞당겨 줘야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 때도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고등학생 때 이런 공부하는 게 사회생활 나와서 왜 필요하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연령대가 돼서는 고등학교 때 차라리 뭐 법을 배웠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혹은 회계라든지 이런 주식 것들을 투자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국영수 그리고 사회 그리고 과학 같은 공부를 왜 이거를 굳이 고등학교 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중학교 때까지 사실 배우는 것도 굉장히 그 기초 과목에 대한 내용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중학교까지 공교육을 강화해서 공부를 시키고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고등학교에서까지 내 미래와 관련 없는 공부에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좀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은 교육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의 문제인데요. 현재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의 젊은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37년이 되면 그 가용자원이 18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발표한 것처럼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병제가 답이라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모병제로 군인을 모집해서 3년 이상 복무를 원칙으로 한다면 보다 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50만 명 정도의 군인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들. 그리고 복무가 끝나면 사회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급교육을 병행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인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에서 이제 모병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남성이 또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이제 예민하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고 느끼기도 있죠. 하고, 예. 이제 강제로 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서도 차별을 좀 덜 느끼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군복무 기회가 더 자유로워지면서 이런 사회의 갈등 요인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이제 좋은 선순환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년 일자리 대책인데요. 아까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년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노년 일자리 정책은 일회성이고 소모성이고 비전문적이어서 뭐 공공근로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뭐 일자리 끊기면 또 할 일이 없어지고 뭐 그런데 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서 되게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년들의 일자리가 되게 열악한 환경이나 또 아주 저임금 일자리에만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도록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분들에게도 참 이득이 될 텐데, 물론 좀 이제 일을 하는데 왜 또 우리가 세금을 굳이 내가며 이제 그들에게 국민연금을 받도록 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국가와의 합의도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 세금이라는 부분을 좀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보다 좀 더 합리적인 노령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자리 자체도 보다 지속적이고 가치 창출이 되는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국가가 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은퇴한 교직자에게 그 방과 후 교육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전직 공무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행정복지센터나 법률자문기구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담당하게 한다든지 그 외에도 금융상담, 뭐 소비자보호센터, 반려동물 보호소 등 이런 전직의 어떤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하려고 한다면 노령 인구에 대해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은 굉장히 그 경험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지식적인 부분도 이게 그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하나의 빅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놓칠 수 없는 이제 귀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그에 맞는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또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바로 이 사회 전체가 이제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언제라도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이제 정식적인 일을 구하지 못하는 또 혹은 이제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제 일터에서 그분을 이제 거절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여가 활동인 거죠. 뭐 등산이라든지 낚시, 여행 이런 것들로만 이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노년층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뭐 나이를 기준으로 뭐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은 이제 21세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사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대세적으로 생기는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맞아요. 이제 21세기에 맞는 사회 구조로 변화시키면서 인구 감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이 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들이 사실 점차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21세기에 맞는 경제적, 사회적, 국방력 차원에서 보다 가치 있는 인구, 즉 숫자에 기반한 인구 증가가 아닌 질적, 효율적 인구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21세기형 교육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